자, 여러분 잠시 쉬고 돌아왔습니다. 자, 우리 이제 이태준의 달밤 마무리합시다. 자, 일단 이 앞에서 황수원 씨가 굉장히 오랜만에 나타났고, 자, 그 다음에 나는 황수원 씨가 너무나 안쓰럽고 뭔가 애정도 가고 그래서 돈 3원을 줍니다. 그죠? 장사 한번 해보라고 그 삼산학교 가서 정말 3원 가지고 참외장사라도 해보라고 하면서 3원을 줬습니다. 그치?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자, 이제 황수건 씨가 어떻게 됐는지 보면서 발판 마무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가 볼 것은 31쪽에 있는 16번째 줄입니다. 그쵸? 17번째 줄인가? 자, 그러고는, 자, 여기서부터 보죠. 이 부분부터. 그러고는 온 여름 동안 그는 우리 집에 얼씬하지 않았다. 황수연 씨가 돌아오지 않았네요. 그래서 한동안 우리 집에 오지도 않았네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됐냐? 황수연 씨 어떻게 됐을까요? 자, 봅시다. 그러니 참외 장사를 해보긴 했는데, 근데 장마가 들어서 미천만 다 까먹었고, 헐, 실패했습니다. 황수건 씨가 장사에 실패를 했고요. 또 그까짓 것보다 한 가지 놀라운 소식은 그의 아내가 달아났다는 것이었다. 그랬네요. 황수건 씨가 돈 버는 거에만 실패를 하는 게 아니라 황수건 씨의 가정에도 뭔가 실패를 했네요. 그럼 황수건 씨는 사업에도 실패를 했고 가정에도 실패를 했네요. 황수건 씨가 모든 걸 좀 잃어버린 것 같죠? 그러면서 저희끼리 금슬은 괜찮았건만 동서가 못 견디게 굴어 달아난 것이라 한다. 남편만 남 같으면 따로 살림나는 날이라 기다리고 살 것이나 평생 동서 밑에 살아야 할 신세를 생각하고 달아난 것이라 한다. 그랬네요. 그러니까 남편이 남들같이 이렇게 멀쩡하면 우리가 따로 살림을 나겠지 하면서 기다리면서 산다지만 황수건 씨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황수건 씨는 좀 모자라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입장에서는 언제나 이 동선에 따로 살게 될지 알 수가 없으니까 도망을 갔다. 뭐 그런 뜻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도 한 가지 체크해야 되겠네요. 근데 황수건 씨가 참외 장사를 해서 다 말아먹기까지, 그러니까 미천을 다 까먹을 때까지를 사실은 서술을 하자면 굉장히 길게 서술할 수 있습니다. 그쵸? 뭐 몇 개월 만에 참외를 얼마나 팔았는데 얼마를 까먹었고 그 다음에 또 얼마를 까먹었고 이렇게 서술할 수도 있고 그리고 황수건 씨의 아내가 달아나는 과정도 굉장히 자세하게 서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 서술자는 지금 이 이야기를 뭐 한 서너 줄에 다 서술을 했죠. 이런 것을 앞에다 나왔습니다만 이런 것을 우리는 요약적 제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소설에서 자주 사용되는 기법입니다.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모두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고 요약해서 설명하는 거 이런 것을 요약적 제시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이거 중요한 부분입니다. 잘 체크를 한번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런데 요 며칠 전이었다. 이게 22번째 줄로 가죠. 밤인데 달포 만에 수건이가 우리 집을 찾아왔다. 달포는 한 달이 좀 넘는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서 웬 포도를 큰 것으로 대여섯 송이를 종이에 싸지도 않고 왼손에 들고 왔다. 그러네요. 자, 황수건 씨가 지금 포도를 들고 왔습니다. 포도. 웬 포도를 큰 것으로 대여섯 송이. 자, 그러면서 황수건 씨가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밥수라고 사왔었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포도는 황수건 씨가 나를 주려고 가져왔는데 왜 가져왔냐면 너무너무 고마워서. 그쵸? 자, 그래서 이 포도는 나에 대한 이 황수건 씨의 마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쵸? 이 황수건 씨의 마음을, 나에 대한 마음을 상징하는 소재인 거예요. 자, 근데 어떤 마음이냐? 고마움이죠? 이렇게 자기처럼 보잘것없는, 그러니까 모자라다고 하는 그런 사람한테 3원이나 주면서 이렇게 장사를 해보라고 했던 나의 마음이 고마워서 그랬겠죠. 자, 그러면서, 자, 근데 이어서 웬 사람 하나가 날쌔게 그의 뒤를 따라 들어오더니 다짜고짜로 수건이의 멱살을 움켜쥐고 끌고 나갔다. 수건이는 그 우둔한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며 꼼짝 못하고 끌려 나갔다. 그러네요. 자, 근데 이제 우린 여기 가서 바로 알 수 있겠죠? 이 황수건 씨가 왜 끌려 나갔을까요? 포도를 훔쳐갔겠죠. 자, 그러면서 나는 수건이가 포도원에서 포도를 훔쳐온 것을 즉각 알다. 바로 알게 됐다. 자, 그래서 쫓아나가 매를 말리고 포도값을 물어주었다. 포도값을 물어주고 보니 수건이는 어느 틈에 사라져버렸다. 그랬네요. 자, 그래서 이 포도를 가지고 왔지만, 나에 대한 고마움으로 가져왔지만, 이 황수건 씨는 이 포도를 훔쳐온 것이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서 다음 장 마지막 장으로 우리 한번 같이 넘어가 봅시다. 이제 우리 소설의 마지막입니다. 32쪽. 자,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마무리를 한번 해보죠. 나는 그 5송이의 포도를 탁자 위에 얹어놓고 오래 바라보며 아껴 먹었다. 그랬네요. 자, 이 부분. 나는 그 5송이의 포도를 탁자 위에 얹어놓고 오래 바라보며 아껴 먹었대요. 이 포도는 황수건 씨가 나에 대해서 고마워서 가져온 거죠. 근데 이걸 왜 아껴 먹었을까요? 황수건 씨의 마음이 너무 예뻐서 그랬겠죠. 자, 그러면서 그 내용이 좀 더 설명이 됩니다. 그의 은근한 순정의 열매를 먹듯 한 알을 가지고도 오래 입안에 굴려보며 먹었다. 그랬네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보고도 나가 황수건 씨에 대해서 얼마나 애정을 가지고 있는지, 나의 황수건 씨에 대한 애정 이런 것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대한 애정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수건이가 갖다 준 것을 이렇게 아껴 먹는 거. 자, 마무리하죠. 어제다. 문 안에 들어갔다 늦어서 나오는데 불빛 없는 성북동 길 위에는 밝은 달빛이 깁을 깐 듯하다. 깁을 깐 듯하였다. 깁 이거 자주 나오는 단어입니다. 깁은 비단이에요, 비단. 자, 그런데 포도원길을 올라오느라니까 누가 막지도 못한 목청으로 사케와 나미다카 다메이키카마 하면서 노래를 부른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밑에 나와 있죠? 이 부분에 나와 있네요. 술은 눈물인가 한숨인가 하면서 당시 유행했던 일본 가요의 구절이랍니다. 황수건 씨가 힘들어서 지금 노래를 부르는데 일본 노래 부르죠? 역시 이때가 일제강점기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쵸? 일제강점기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노래 부르면서 내려오는데 큰 길이 좁다는 듯 휘저기며 내려왔다. 보니까 수건이 같았다. 나는 수건인가 하고 아는 체 하려다가 그가 나를 보면 무안해할 일이 있는 것을 생각하고 황수건 씨가 나를 보면 왜 무안하죠? 무안해할 일이 지금 2가지 정도 있죠? 첫 번째, 돈 3원을 가져갔는데 갚지 않았습니다. 돈 3원을 가져갔고, 자, 2번째로는 이 고마움에 대해서 포도를 가지고 왔는데 그 포도가 훔쳐온 것이었죠. 자, 그래서 포도를 훔친 일, 이 포도를 훔쳐서 또다시 나가 이 황수건 씨를 도와줬잖아요. 자, 그래서 이 2가지 때문에 아마 무한할 것을 생각을 해서 나는 나무 그늘에 몸을 감추었습니다. 나가 정말 멋진 사람이죠. 황수건 씨가 자기를 보면 창피할까봐 지금 배려하는 겁니다. 나의 배려예요, 배려. 황수건 씨를 위한 황수건 씨가 너무 창피하고 무안할까봐 배려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는 길은 보지도 않고 달만 쳐다보며 노래는 이 이상은 외우지도 못하는 듯 첫 줄 한 줄만 되풀이하면서 전에는 본 적이 없었는데 담배를 다 뻑뻑 빨면서 지나갔다. 그랬네요. 그러니까 너무나 황수건 씨가 되는 일도 없고 너무나 힘드니까 그런 것처럼 담배를 뻑뻑 빨면서 간다. 그래서 이 담배를 갑자기 안 피우던 담배를 피운다는 거, 황수건 씨의 심리 상태, 내면 심리, 이런 것들을 짐작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마도 황수건 씨가 심리적으로 좀 힘들겠죠? 뭔가 고달프고 힘든 상태라는 거, 이런 것들을 한번 짐작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쵸? 자, 그러면서 이 작품의 하이라이트는 결말입니다. 자, 이 부분. 자, 그러면서 이런 황수건 씨를 바라보면서 나가 뭐라고 하느냐? 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달밤은 그에게도 유감한 듯하였다. 그랬네요. 유감은 뭔가 마음에 차지가 않고 섭섭하거나 좀 불만스럽게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달밤마저도 그에게 뭔가 이렇게 섭섭하고 안타까운 듯한 그런 느낌을 갖는 것 같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근데 이 달밤 지금 이 마무리에서 황수건 씨는 굉장히 삶이 힘듭니다. 그쵸? 삶이 힘들고 굉장히 고달픈 사람이에요. 황수건 씨는 굉장히 삶이 힘들고 고달픈 사람인데 이 작품의 마무리를 달밤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달밤은 뭔가 달이 환하게 뜨고 뭔가 지금 이 앞에 뭐라 했냐면 달밤인데 이게 어떤 달밤이냐면 불빛 없는 성북동 길 위에 밝은 달빛이
깁을 깐 듯하였다. 그러니까 비담처럼 달빛이 지금 내리쬐는 그런 밤이에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밤인 거죠. 그래서 여기는 굉장히 아름답고 서정적인 밤이에요. 너무나 달밤이 아름답고 서정적인 밤이에요. 이것이 뭔가 황수건 씨의 힘든 삶을 뭔가 뭐 평화롭고 순수하고 서정적으로 약간 분위기 전환을 해준다는 겁니다. 이 달밤은 그에게도 유감한 듯 하였다 하면서 이 달밤이 맨 마지막에 나오면서 이 상황이 마무리가 되는 게 황수건 씨의 상황이 너무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비극적인데 이런 것을 약간 분위기를 전환해서 아름답고 서정적인 내용으로 이렇게 분위기를 전환해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달밤은 이런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배경이 되죠. 그래서 이 달밤은 배경입니다. 배경. 자, 그래서 이 소설에서는 인물 사건 배경이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이 작품에서 달밤이라는 배경이 뭔가 분위기를 전환해주면서 이 독자에게는 뭔가 여운을 남길 수 있습니다. 황수건 씨가 이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 좀 상상을 할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뭔가 황수건 씨의 이런 삶과 대비되는 이런 아름답고 서정적인 밤을 보면서 황수건 씨의 삶을 좀 더 안타깝게 느낄 수 있겠죠. 뭐 이런 효과를 달밤이라는 배경이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 해서 달밤이라는 소설을 다 살펴봤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는 33쪽으로 넘어가서 정리해봅시다. 자, 내용 정리하죠. 33쪽. 작품의 내용 정리하기. 여러분들 여기 빈칸에 써 넣으셔야 됩니다. 맨 처음에 있었던 일. 나는 성북동으로 이사와서 누구를 만났죠? 이 작품의 주인공. 나는 관찰자고. 주인공. 누구? 황수건을 만났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나는 황수건의 소원이 뭐였어요? 첫 번째, 맨 처음에 소원. 신문 원 배달부가 되는 게 소원이다. 그랬죠? 자, 그리고 나는 보조 배달원 자리에서 해고된 황수건에게 장사 미천을 대주죠? 3원을 대주죠? 그거 가지고 황수건 씨가 뭐 해요? 참외 장사를 하죠. 그쵸? 참외 장사. 자, 여기서 뭐 빠진 부분도 좀 있는데 좀 체크해볼까요? 자, 일단 여기서 주인공은 황수건 씨입니다. 그쵸? 황수건 씨가 주인공이고, 그리고 나는 이 주인공을 관찰하고 서술하는 관찰자입니다. 물론 서술자도 나죠. 자, 그리고 황수건은 신문 원배달부가 되는 것이 이제 소원이고, 자, 그런데 이런 소원을 알게 돼서 나는 신문 원배달부가 황수건이 되기를 바라지만, 결국 황수건이 어떻게 되죠? 황수건이 신문 배달을 못하게 됩니다. 쫓겨나죠? 황수건이 신문 배달을 쫓겨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보조 배달원 자리에서 해고가 됐죠. 자, 해고했다는 사실을 알고 나중에 얼마간 우리 집에 오지 않다가 그 나중에 온 황수걸 씨에게 돈 3원을 주면서 삼산학교에서 참외 장사를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황수건은 나에게 줄 뭘 훔쳐왔죠? 포도를 훔쳐왔죠. 포도를 훔쳐왔지만 따라온 포도원 주인에게 두들겨 맞았고, 자, 그 다음에 나눈 달밤에 황수건을 보고는 몸을 숨깁니다. 자, 이때 황수건이 뭘 하면서 갔죠? 노래를 부르면서 갔죠. 근데 일본말로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갔죠. 자, 그래서 그를 배려하면서 황수건 씨가 자기를 보면 무관할까봐 그 사람을 배려하면서 숨으면서 황수건 씨를 바라보고 있는 장면으로 끝이 났죠. 자, 그래서 우리는 33쪽까지 해서 달밤을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작품의 최종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가 지금 좀 굉장히 긴 지문을 봐서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자, 마지막으로 최종 정리 한번 해보고 학습 활동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핵심 정리를 좀 보죠. 자, 이 작품은 굉장히 서정적인 작품입니다. 왜냐면 서정적이다. 이게 왜 나왔냐면 마지막에 이 달밤이라는 배경 때문에 그래요. 이 황수건 씨가 노래를 부르면서 막 아래로 내려가고 있을 때
달빛이 깁을 깐 것처럼, 비단을 깔아놓은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깔려있는 그런 분위기, 뭔가 서정적인 분위기, 평화롭고 그런 분위기. 그러면서도 이 황승원 씨의 상처나 이런 것들이, 애환, 이런 것들이 좀 드러나죠. 그래서 애상적이라는 말을 쓴 겁니다. 이런 거 적을 필요 없습니다. 적지 마세요. 자, 그리고 시점, 1인칭 관찰자. 이거 외우는 게 중요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지문을 보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1인칭 관찰자인지 주인공인지 3인칭 변지적 작가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그 다음에 배경은 1930년대 일제강점기, 그리고 공간은 성북동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각박한 세상사에 적응하지 못한 한 인물의 삶. 이 각박한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는 한 인물은 누구죠? 황수건 씨입니다. 그쵸? 황수건 씨가 적응을 못하고 있었죠. 자, 그래서 우리 나는 이 세상으로부터 밀려난 못난이 황수건 씨에게 굉장한 연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이 뭔가 우리 작품은 세밀하고 서정적인 묘사, 이 배경에 대한 서정적인 묘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인물에 대해서 굉장히 세밀하게 뭐 외양이나 이런 것들을 잘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작품은 뭔가 황수건 씨의 황수건 씨 얼마나 불쌍하냐, 막 너무너무 비극적이지 않냐, 뭐 이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작품을 읽고 너무나 슬퍼서 눈물이 나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뭔가 달밤이라는 분위기하고 어우러지면서 이 독자에게 여운이 남습니다. 이 황수건 씨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려나. 이 달밤의 맨 마지막까지 읽으면 이 아저씨 잘 살아갈 수 있을까? 막 괜한 좀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독자에게 여운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공에 관한 일들을 나열한 에피소드식 구성이다. 자, 그래서 이 에피소드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말로는 일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화를 통해서 황수건 씨가 어떤 사람인지 짐작하게끔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 학습활동으로 가서 이게 꺼졌네요, 여러분. 우리 이제 학습활동으로 가서 문제를 풀면서 다시 한번 이 작품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34페이지를 보셔야 되겠죠? 자, 1번. 달밤 속 황수건의 말과 행동을 바탕으로 하여 그가 어떤 사람인지 생각해보자. 그랬네요. 그림으로 보니까 또 황수건 씨 왜 이렇게 모질하게 생겼어? 자, 그러면 여기 봅시다. 황수건 씨가 이렇게 얘기했죠. 지문 안에 있었던 부분이에요. 이 선생님 캡쇼? 저도 오늘부터, 내일부터는 원배달이 오시다. 오늘 밤만 자면 입쇼. 막 하면서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보니까 황수건 씨가 어떤 사람인지 알겠습니다. 그죠? 황수건 씨가 원배달이 됐다고 너무너무 좋아해요. 자, 그래서 이 황수건 씨는 굉장히 소박한 사람이에요. 소원이 소박하니까. 자, 그리고 자기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다 말합니다. 꿍님이 없는 사람이에요. 솔직합니다. 그죠? 저 내일부터는 원배달이에요. 막 하면서 이야기를 하죠. 솔직한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걸 봅쇼. 저도 우드를 이렇게 넣었기 때문에 근력이 줄었었죠.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보면, 그러니까 우드를 왜 넣지 말라고 하냐? 막 앞에서 물어보잖아요, 다가. 그랬더니, 그냥 제 생각이에요.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런 부분을 보면 황수원 씨는 확실히 무엇을 알긴 합니다. 뭔가 어리석고 우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황수건 씨의 이런 성격이 분명하게 잘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좀 더 글로써 이렇게 나와 있네요. 황수건 씨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열심히 얘기해요. 그래서 말하는 걸 또 되게 좋아해. 열심히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을 대단히 즐깁니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보니까 황수건 씨가 어떤 사람인지 대충 알겠어요. 그쵸? 아무하고나 말도 잘해. 그래서 이 황수건 씨는 뭔가 굉장히 다른 사람과 이야기 잘하는 사람, 우리가 부침성이 좋다 뭐 이런 이야기 쓰죠. 그래서 부침성이 굉장히 좋은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황수건 씨는 쓸데없이 말이 많아. 아무하고나 말을 해요. 쓸데없이 말이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새로운 삼산학교 급사의 근력을 알아보기 위해 학교 때문에 큰 돌멩이를 가져다 놉니다. 역시 황수건 씨의 대표 모자랍니다. 모자라고 어리석어요. 그쵸? 모자라고 굉장히 어리석습니다. 자, 그리고 또 여기 보세요.
포도를 훔쳐서 나에게 갖다 준다. 황승원 씨는 고마워할 줄 알아요. 마음이 굉장히 따뜻하고 그리고 고마움을 아는 사람이에요. 고마움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순박하고 착하죠. 자, 우리가 앞에서 다 했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1번 문제에 나와 있는 이유는 반드시 서사 갈래를 파악할 때, 소설을 파악할 때는 어머나, 우리가 반드시 이 소설을 파악할 때는 인물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인물. 이 소설은 무조건 인물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인물에게 어떤 일이 있었고 이 인물이 어떤 사람이고 그것을 따라가는 과정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소설을 파악할 때는 인물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보죠. 1에서 살펴본 황수건을 성북동 사람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찾아보자 그랬네요. 이거는 뭐 찾아볼 필요도 없죠.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했어요? 황수건을 보면 노랑 수건 하면서 막 놀린다고 했죠. 이 황수건을 성북동 사람들은 놀림의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쟤는 모자라는 애. 반편이 이렇게도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막 몸이 반절밖에 없는 그런 모질한 애 같다.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모자라고 어리석은 사람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나만은 이 황수건 씨를 굉장히 착하고 마음이 따뜻한 사람으로 보고 있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봅시다. 두 번째 문제 나왔네요. 두 번째 문제 발표예요, 발표.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수업이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지만 계약을 한다고 해도 선생님이 이 앞부분을 수업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시험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온라인 수업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시점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시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서 시점 여기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시점은 소설에서 서술자가 이야기를 서술해 나가는 방식이나 관점을 얘기한다. 그런데 시점은 그냥 딱 한마디로 하면 뭐냐? 시점은 이거예요. 서술자가 어떤 위치에서 인물과 사건을 바라보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서술자가 작품 안에서 바라보고 있냐, 작품 밖에서 바라보고 있냐, 그리고 얘가 주인공이냐, 관찰자냐, 이거를 우리는 시점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본문 보면서 좀 더 체크해보죠. 소설에서 독자에게 이야기를 전달하는 인물을 서술자라고 합니다. 그쵸? 서술자는 이야기 속의 인물일 수도 있고 서술자는 이야기 속의 인물일 수도 있어요. 이야기 속의 인물일 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1인칭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아까 전 시간에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야기 속 인물이 아니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 이야기 속의 인물이 아니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3인칭이다. 작품 밖에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러면서 이야기 속 서술자가 사건의 주인공이 되어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 들려준다. 사건의 주인공에 대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 들려주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했죠? 1인칭 주인공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주변 인물이 되어 사건을 관찰하느냐. 우리는 이걸 이렇게 얘기했죠? 1인칭 관찰자.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어디에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동일한 사건도 달리 전달될 수 있다. 그랬네요. 그래서 우리는 이 달밤이라는 작품은 1인칭 관찰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 풀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죠. 1번 문제 보세요. 이 작품은 서술자는 누구이며 서술자 누구예요? 나죠, 나예요, 나. 그쵸? 그리고 사건은 어떤 방식으로 전달하고 있느냐 그랬네요. 나는 누구였어요? 관찰자죠, 관찰자. 주인공 아니에요. 이 작품의 주인공은 황수건 씨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전달하고 있냐? 주인공을 관찰해서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그죠? 나가 관찰자가 되어서 주인공을 관찰해서 독자에게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그쵸? 그리고 나는 주인공은 아닙니다. 그쵸? 주인공 아니에요. 자, 그렇지만 나는 등장인물은 맞죠. 주인공을 관찰할 수 있는 등장인물이죠. 자, 그래서 나는 주인공은 아니지만 등장인물로서 그 작품 안에서 관찰자가 되어서 주인공을 관찰해서 독자에게 전달하고 있다. 이렇게 쓰면 100점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1에서 봤던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이와 같은 서술자가 독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친구들과 이야기해보자. 그랬네요. 자, 친구들이 옆에 없으니까 뭐 혼자 얘기해야죠. 자, 서술자가 독자에게, 그러니까 이런 1인칭 관찰자 시점이 독자에게 어떤 영향을 주느냐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번 문제는 1인칭 관찰자 시점의 효과입니다. 효과. 자, 이거는 달밤에만 적용되는 건 아니고 다른 1인칭 관찰자에서도 이런 게 적용된다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첫 번째 1인칭 관찰자 시점은 어떤 효과를 갖느냐? 자, 나가 등장을 합니다. 등장인물이죠. 소설 안에 등장을 하죠. 근데 나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그쵸? 주인공이 아니고 관찰자예요. 관찰자이다 보니까 주인공에 대해서 다 알 수가 없어요. 그쵸? 관찰자의 입장에서만 서술을 하는 거지 주인공이 아니다 보니까 결국 어떠냐? 주인공에 대해서 다 알 수가 없어요. 다 알지 못해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독자는 이것을 읽으면서 어떻게 되냐? 등장인물인 나가, 서술자인 나가 관찰자로서 주인공에 대해서 정보를 조금만 주니까 궁금해. 그럼 주인공 어떻게 됐지? 이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 주인공은 실제로는 어떤 사람일까? 궁금합니다. 자, 그래서 이 독자로 하여금 주인공에 대해서, 주인공 혹은 인물에 대한 궁금증을 더욱 증폭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뭔가 이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죠. 궁금해. 궁금해. 실제로는 어떨까? 주인공이 어떻게 됐을까? 막 이런 것도 궁금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슷한 얘기입니다만, 이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쓰면, 결국 독자는 서술자의 시선을 통해서만 이 작품의 정보를, 인물의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그쵸? 이 서술자가 얘기해주지 않은 부분은 독자는 알 수가 없죠. 자, 그래서 뭔가 작품 전체를 좀 더 독자는 상상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관찰자가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에 이 주인공에 대해서 제한된 정보만 줍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서술자가 주지 않은 정보는 그 독자가 다 스스로 상상을 해야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작품 전체를 감상할 때 뭔가 독자가 좀 더 그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 자, 그래서 결국 작품을 좀 더 능동적으로 감상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시점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으니까 잘 듣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랫부분에 대한 문제로 넘어갑시다. 두 번째. 작품 속에 드러난 서술자의 태도를 알아보자. 그랬네요. 뭐, 서술자는 황수건 씨에게 뭐 어떤 태도를 보였습니까? 뭐, 이건 우리 바로바로 알 수 있죠? 황수건이 원이 되지 못했을 때, 나가 어떻게 생각했어요? 굉장히 안타까워했죠? 원이 됐으면 좋겠는데, 뭐 하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황수건이 훔쳐온 포도를 받았을 때, 나가 어떻게 했어요? 나가 어떻게 했죠? 굉장히 고마워했습니다. 그쵸? 고마워하면서 포도를 어떻게 먹었다고 했어요? 하나하나 오랫동안 음미하면서 먹었다. 그랬죠? 굉장히 고마워하면서 이 포도를 아껴서 먹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봤을 때, 나가 황수건 씨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다? 뭔가 뭐 애정, 동정, 연민, 뭐 이런 감정을 모두 포함하는 굉장히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죠? 그래서 나는 황승원 씨에게 굉장히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일을 참고해서 이 작품에서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그랬네요. 우리는 이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두 글자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주제라고 얘기하죠. 이 작품의 주제가 뭐냐 그 말이죠. 자, 그러면 먼저 생각을 해봅시다. 이 작품에서 지금 계속 말하고 있는 거는 이거예요. 황수건 씨에 대한 나의 연민. 그렇죠? 이 황수건 씨에 대한
이 나의 연민, 뭐 애정,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작품 전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근데 이걸 좀 생각해 봅시다. 황수건 씨는 그냥 사람이 아니죠? 황수건 씨는 좀 모질한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약간 모자란 사람, 모자라고 우둔한 사람에 대한 이 모자라고 우둔한 사람입니다. 모자라고 우둔한 사람에 대한 나의 연민과 애정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근데 여기서 문제는 우리 작품에서 결국 황수건 씨가 어떻게 되죠? 결국 사회에서 실패합니다. 장사도 망하고 부인도 도망갔어요. 자, 결국 사회에서 실패하는 이런 황수건 씨의 모습을 통해서 뭘 얘기하고 싶었을까를 조금만 더 고민해보면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주제, 우리 지문의 맨 마지막 부분에도 나옵니다만, 이런 순박하고 순진한 사람이, 이 순박하고 순진한 사람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회. 이 순진하고 순박한 사람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런 각박한 현실, 이런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황수건 씨를 통해서 우리 작가가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아마 이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모자라고 우둔한 사람을 우리 사회가 보살펴주고 안아주는 게 아니라 슬픔이 기쁨에게처럼 뭔가 이 모자란 사람에게 더 공감하고 기회를 주고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런 각박한 사회, 이런 것을 비판하는 이런 내용을 주제로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데 이태준 씨가 왜 이런 사회를 비판했을까? 그리고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모자란 사람은 더 힘들게 살았을까? 한 장 넘어가 보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자, 이렇게 황수관 씨 같은 사람들이 필수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이때가 일제강점기예요. 일제강점기에 조선인들은 다 이렇게 살았겠죠? 멀쩡한 조선인도 당연히 실패합니다. 일제강점기니까. 근데 황승원 씨 같이 심지어 약간 아둔하거나 모자란 조선인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100% 실패했겠죠?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태준 씨는. 자, 그러면 지문을 보면서 또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작가가 이 소설을 쓴 1930년대는 일제강점기였습니다. 그쵸? 당시 조선인들은 대부분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자, 일본인이 받는 임금과 조선인이 받는 임금의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실업자와 거린 국민은 이제 가난하게 사는 사람, 가난한 사람의 숫자는 빠르게 늘어갔습니다. 당시에는 사대문 안쪽만을 서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 소설의 배경인 성북동처럼 사대문 밖의 공간은 시골로 간주되는 변두리로. 자, 여기 조심해야 되겠네요. 사대문 밖은 시골로 간주되는 변두리로 가난한 조선인들이 주로 거주하던 곳이었다. 그랬네요. 성북동이 이런 동네였어, 세상에. 가난한 조선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불쌍하네요, 갑자기. 자, 그럼 1번 문제 보죠? 자, 이 소설의 공간적 배경인 성북동의 역할을 생각해보자. 그랬네요. 성북동 방금 나왔죠? 성북동은 뭐였냐? 가난한 조선인들이 거주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이 성북동이 가난한 조선인들의 공간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성북동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그 당시에 조선 사람들 어떻게 살았는지 대충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당시 식민지 하에 이 조선 사람들의 삶, 조선인들의 생활, 조선인들의 삶과 이 조선 사람들의 생활 이런 것들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공간이었을 겁니다. 잘 드러낼 수 있는 공간이 되겠죠. 자, 그래서 성북동은 이 작품의 공간이 그냥 성북동이 된 게 아니라 가난한 조선 사람들의 생활을, 삶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공간으로 작가가 성북동을 선택했을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봅시다. 황수건이 겪은 갈등을 1930년대라는 시대적 배경과 관련 지어서 설명해보자. 그랬네요. 자, 그러면 이 좀 왼쪽에다 쓸게요. 이 1930년대는 일제강점기입니다. 그쵸? 조선 사람들은 다 힘들게 살아요. 일제강점기이기 때문에 이 조선인들은 다 힘들게 삽니다.
조선인의 삶이 굉장히 고달프고 힘들었을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더 생각해 보면 멀쩡한 조선인의 삶이 힘들었다면 이 좀 모자란 황수건 씨 같은 이게 좀 어, 모자라고 어리석은 조선인. 에이고, 틀렸네요. 어리석은 조선인. 자, 이 모자라고 어리석은 조선인. 다시 말하면 황수건 씨 같은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생각 안 해봐도 알겠죠? 멀쩡한 사람도 살기 힘든데 모자라고 어리석은 사람은 아마도 더 살기 힘들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더욱더 살기 어려웠을 것이다. 더욱더 삶이 고통스럽고 어려웠을 겁니다. 그렇죠? 이런 사람들. 자, 그래서 결국 이 시대적 배경, 1930년대라는 일제강점기라는 이 시대적 배경은 황수건 씨 같은 사람들에게 더욱 살기 어려워져요. 이 황수건 씨의 뭔가 삶의 실패, 삶의 애환, 삶의 애환을 더 깊게 했을 겁니다. 이 삶의 애환을 심화시키는 역할을 했을 거라는 거죠. 1930년대가. 황수건 씨 같이 약간 아둔하고 모자라고 어리석은 사람들의 삶을 더욱더 어렵게 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을 짐작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30년대라는 시대적 배경이 황수건 씨의 갈등, 황수건 씨의 처지를 더욱더 어렵게 만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죠. 마지막으로 이 부분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 작품의 마지막 장면이다. 달밤은 그에게도 유감한 듯하였다에 담긴 뜻과 결말이 주는 효과를 생각해보자 그랬네요. 이 결말에 담긴 뜻과 결말을 주는 효과. 그렇죠? 자, 이 부분은 아까 우리 앞에서 읽은 부분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달밤은 그에게도 유감한 듯하였다. 이 부분. 자, 뭔가 이 달밤이 여기서 등장을 하면서 우리는 이 달밤의 효과 찾아보죠. 정리를 이쪽 한쪽에다가 할게요. 왼쪽에다가. 자, 이 달밤이라는 배경이 등장을 하면서 우리는 첫 번째, 이 달밤 배경이에요, 배경. 이 달밤이라는 서정적인 배경이 등장을 하면서 뭔가 황수건 씨의 고달픈 삶하고는 좀 대조가 됩니다. 자, 이 황수건 씨의 고달픈 삶과 대조가 되면서 작품의 분위기를 전환시킬 수 있어요. 그쵸? 작품의 분위기를 좀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 분위기를 좀 바꾸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뭔가 독자에게는 여운을 주고 있죠. 아, 황수건 씨는 이렇게 힘든데 또 왜 이렇게 밤은 아름다워? 라고 하면서 이 뭔가 독자에게 여운을 줄 수 있고, 세 번째로는 삶이 좀 이상하게 쓰여졌네요. 세 번째로는 이런 깊은 여운을 남기면서 나가 황수건 씨에 대한 나가 느끼는 연민의 감정 이런 것을 좀 강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가 느끼는 연민의 감정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하면서 결국은 이 달밤이 하는 역할은 이겁니다. 달밤이 하는 중요한 역할은 작품 전체에 뭔가 이 서정적인 분위기, 시 같은 느낌이죠. 이 서정적인 분위기를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달밤은 작품 전체의 분위기를 만들어주면서 뭔가 황수건 씨의 삶과는 대조되지만 독자에게 강한 여운을 남기는 그런 결말을 이끌어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요 정도 하면 우리가 달밤은 좀 마무리를 지을 수 있겠고요. 자, 일단 달밤을 보면서 여러분들 이 부분은 좀 체크 잘 해주셔야 돼요. 이 작품의 배경, 이 달밤이 그냥 황수건 씨의 삶의 애환만 드러내고 있는 그런 작품은 아니에요. 이 달밤이 일제강점기라는 거, 요거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좀 추가적으로 좀 더 이야기를 할게요. 이 일제강점기로 인해서 이 일제강점기의 고통, 이런 것들이 달밤이 드러나는 거예요. 황수건 씨를 통해서. 일제강점기의 시대적 고통이죠.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황수건 씨를 통해서. 자, 그리고 근데 이 일제강점기 시대의 고통을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고 있는 작품이긴 한데
이게 얼마나 어려웠는지, 너무나 어려운 사실적인 현실 묘사 이런 건 없어요. 그죠? 이런 현실 묘사, 사실적인 묘사 이런 거를 통해서 시대적 고통을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어려움을 인물이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느냐, 이것을 대응하는 황수건 씨의 자세, 나의 자세 이런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이것을 대응하는 인물의 자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어렵고 일제치하에서 어렵고 힘드는 이런 삶을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황수건 씨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런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동시에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면서도 뭔가 이 소외된 인물에 대한 황수건 씨죠. 소외된 인물에 대한 애정 이런 것들을 드러내면서, 그리고 이 소외된 인물이 결국 우리 작품 정리하면 이제 최종 정리해요. 이 소외된 인물이 실패하는 이 실패 과정을 통해서 뭔가 각박한 현실, 이렇게 소외된 사람들을 우리가 더불어서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나 각박해져서 소외된 인물은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태준 씨는 이런 현실을 떠나서 그냥 문학성만 추구했던 사람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런 시대적인 고통, 일제강점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 이런 것을 잘 드러내면서도 여기서 이런 문제 제기, 시대의 현실에 대한 문제 제기를 잊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발밤이라는 소설이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이겠죠?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36쪽까지 마쳤습니다. 자,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37쪽, 38쪽에 있는 홍계월전을 마무리를 할 거고요. 홍계월전 공부하면서 서사갈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극갈래를 보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극갈래를 파수꾼, 이강백의 파수꾼이라는 작품을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수업의 숙제는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학습활동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 홍계월전 빼고 35쪽, 36쪽, 34쪽 다 마무리했죠? 자, 우리가 여러분들 이 학습활동 페이지를 이제 여러분들 필기가 잘 되어 있겠죠? 자, 이 학습활동 페이지를 사진으로 찍으셔서 그 댓글로 달아두시면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그 학습활동 잘 필기되어 있는지 체크해서 사진으로 찍어서 댓글에 달아두세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출석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수고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이어서 하겠습니다. 얼른 개학했으면 좋겠네요. 혼자 하려니까 정말 심심하고 재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좀 쉬었다가 다음 수업 이어가시기 바랍니다.